한국에서 온 니키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 영상 말고 다른 영상 올라갈 예정이었는데 웃고 떨고 있는 영상 그냥 올리기는 마음이 좀 걸렸어요. 또한 게스트 모셨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네요. 잘 지냈어요? 잘 지냈습니다. 유럽에서는 우리가 다 2차 세계대전이 마지막 전쟁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가 끝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생각들 좀 알려주면서 구 러시아 사람으로서 또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을 텐데 독일 아예 참여하지도 않겠다고 뭐 약간 뉴스들이 많았는데 그거는 이제 또 몇 시간 전에 바꿨으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면서도 되게 복잡한 질문이긴 한데 쉽게 말하면 정치가 모든 거의 계기고 동기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잘못보다는 아쉽게도 희생양이 된 사실은 이제 이 전쟁이나 전쟁을 겨냥하는 게 유럽과 미국이죠. 그렇죠.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크라이나는 자기의 민족이었고 우리 땅이었고 당연히 이런 같은 나라였으니까. 같은 나라였으니까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무슨 상황이었는지 어떤 역사였는지 조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 제가 당연히 러시아를 합리화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러시아와 유럽이랑 항상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이 그러니까 국민의 의식은 유럽은 당연히 우리가 그들의 생활 수준을 목표로 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세계관, 가치관 이런 것들은 러시아 사람들이랑 너무나도 다르기도 하고 걔네들이 어차피 러시아를 동등한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서방 국가들의 불신, 그러니까 믿지 않는 그들은 우리를 다시 배신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불신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유럽이 뭘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일단 불신에서부터 출발해요. 1990년에 소련이 해체가 되죠. 해체가 되는데 그 당시에 같은 나라였던 행정구역들이 갑자기 독립을 하면서 독립된 국가들이 이제 각자 자기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소위 말하는 스탄 국가들, 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국가들은 종교도 다르지. 그거는 이슬람권이니까 문화권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나라라고 우기기엔 조금 그랬어요. 조금 근데 이 소위 말하는 동슬라브 국가들, 특히나 이제 소련에서 태어나고 소련에서 자란 사람들은 차이가 안 보여요. 같은 나라라고 같은 민족이라고 같은 문화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푸틴이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는 독립된 국가가 아니야, 러시아야. 이게 존재예요, 푸틴한테.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우크라이나는 자기 민족이라 소방 국가 되는 거 싫어해서 못 그렇죠. 참아서 응. 전쟁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푸틴은 일단 법대를 나왔어요. 법대를 나와서 바로 KGB에 들어가서 KGB 열심히 일하고 있었죠. 조금씩 이제 승진하다가 독일로 파견 받아요. 그래서 독일로 가요. 그래서 거기는 가서 5년 동안 일하고 있고 실제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그 1990년에 베를린에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눈으로 그 벌어지는 상황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당시에 푸틴이 그걸 충격을 받았어요. 무능한 대통령의 지시로 그렇게 위대한 나라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꼴을 푸틴이 보기 싫죠. 그래서 산페테르부르크에 돌아가서 산페테르부르크 시청에서 일했을 때 우리가 지금 푸틴을 측근이라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다 만났어요. 어느 정도의 인맥망을 이제 구축하고 있었고 1995년에 그 당시에 산페테르부르크의 시장이었던 사람이 모스크바로 발령이 나고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푸틴은 모스크바로 이사가고 바로 FSB라는 기관에 들어가죠. 또 여기서 정말 어떻게 보면 우연히 정치적인 카오스, 약간 혼란이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총리를 거의 매월 바꿨어요. 그래서 뭐 일단은 얘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뭐 일단 잘해보라 라는 식으로 총리가 됐는데 그 해 옐친이 이제 새해 인사했을 때 갑자기 자발적인 하야를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3개월 후에 대선치를 보고 그 대선에서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라. 그 중에 푸틴이 당연히 있었고 그치. 그 당시에 푸틴이 인기를 끈 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크고 제일 중요한 게 체첸 냉정 그 전쟁을 끝난 사람이었어요. 러시아 체첸 공화국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계속 내전 중이었어요. 그 체첸 공화국이라는 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독립을 위해서 싸우고 있었고 러시아는 당연히 그거는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뭐 내정 벌이고 있었는데 이 냉정을 끝장을 보게 하고 평화를 이룬 사람이 푸틴이었어요. 그래서 초등기가 됐어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근데 그 당시는 또 푸틴은 운명 좋게 러시아 경제가 갑자기 좋아진 거. 너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일반 사람들도 그런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성장률의 결과를 보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2004년에 다시 대선이 다가왔을 때 사람들이 누굴 뽑겠어. 그래서 2004년도 개표율을 보면 푸틴이 거의 70% 이상 받았어요. 오. 과반수에 휩싸인 그런 승리였고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푸틴이 다시 제2임기가 시작한 거지. 그때부터는 조금씩 푸틴이 반서방, 그러니까 반미, 반유럽 그런 성격을 살짝 보여주기 시작했어. 2007년에 독일 뮌헨에 있었던 안보 회의가 있었는데 2007년이면 어떤 시기냐면 2004년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하고 또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싸우고 있었고 9.11 테러 때문에 이제 미국이 자기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푸틴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불만이 많았어요. 거기서 푸틴이 사상 처음으로 미국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어. 지금도 많은 전문가들이 여기가 전환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07년 뮌헨 안보회의의 푸틴의 연설. 네, 2008년에 또 이제 러시아 헌법을 보면 같은 사람이 계속 대선 출마를 못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푸틴이 어쩔 수 없이 물러났고 산피테르부르크에서 친구였던 메드베제프를 앉혔어요, 그 자리에. 그래서 4년 동안 푸틴이 아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러시아 대통령이 메드베제프였어요. 푸틴은 총리였고 2012년은 다리 자리를 바꿨어. 2011년 총선부터 러시아 어마어마한 시위가 있었어요. 현대 역사에 아마 제일 규모가 큰 시위가 있었는데 총선에서 조작 때문에 그 조작 의혹이 맞아요. 제기돼서 엄청 뉴스에서 엄청 여기저기 뭐 독일에서도 왜냐면 그 당시로서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크고 있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기 아젠다를 밀고 푸틴을 당선시키고 다시 푸틴이 됐어. 우크라이나 내에서도 상황이 되게 만만치 않았어. 항상 처음에 이제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 자기의 주머니를 챙겨주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첫 번째 반정부 시위가 2003년, 2004년에 일어난 거야. 그때 우리가 오렌지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위를 나간 사람들이 다 오렌지색 스카프를 메고 이제 나왔기 때문에 오렌지 혁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렌지 혁명의 결과는 그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당선됐어. 반러시아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야.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어. 그 적극적인 개입 결과로는 그 사람이 물러나고 칠러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다시 두 번째 혁명이 난 거야. 우크라이나에서. 그래서 칠러 대통령이 러시아 대피하고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는데 그 대통령은 이제 뽑히자마자 자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말 사용 금지. 우리는 나토의 가입 목적. 우리는 EU 가입 목적. 러시아에서 무기 사는 거 금지. 무조건 미국산 무기를 살 거야. 푸틴에게 정말 이제 트리거가 된 말은 뭐냐면 크림반도에 흑해 있어. 그래서 흑해에 러시아 군함 부대가 있어. 아, 그치. 러시아 이제 군함들이 거기는 통해서 이제 그 대서양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지중을 통해 대서양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루트였는데 여기서 이 새로 뽑힌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떤 말을 했냐면 크림반도에 있는 러시아 군대는 나가고 우리는 나토 군대가 들어갈 거다. 그거 푸틴은 용납하지 않게 하지. 왜냐하면 그 부대를 잃으면 러시아가 지중해 또 나아가서 대서양으로 나갈 길이 없어. 그래서 푸틴이 뭐 하지? 크림반도에 들어가지. 크림반도를 합병하고 러시아 땅으로 인정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대로 시작하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그 압박감 그리고 그 스트레스, 그 전쟁의 스트레스는 2014년부터 계속 어떻게 보면 거의 2014년에 전쟁 상황이었다는 거죠. 시발점이고 국제사회에서는 제일 유명한 케이스는 크림반도인데 사실은 돈바스 지역도 같이 맞아. 내정에 빠졌어. 왜냐하면 크림반도에도 우크라이나 동부 그러니까 돈바스 지역은 거의 러시아 사람들이 대부분 살아. 그래서 크림반도가 러시아 땅이 됐는데 돈바스 있는 사람들은 야 뭐야 그럼 우리도 할래. 그래서 내전을 시작해. 아예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면서 우리도 러시아로 갈래라는 목적을 해. 뭐 그 당시는 푸틴 인정하진 않아. 그건 니들의 일이고.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라. 그건 나는 크림 여기까지 끝. 그러니까 이런 태도였는데 2014년부터 지금까지 그 돈바스, 루한스크 지역이랑 도네츠크 지역이랑 계속 전쟁이었어. 사실상은 8년 동안. 그래서 푸틴의 지금 연설을 보면 지난 8년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라고 하거든. 푸틴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쟁을 겪고 있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그래서 지금도 푸틴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보면 푸틴이 되게 뚜렷하게 얘기를 한 게 이번에 우리가 제일 큰 목표는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라고 했어. 푸틴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우크라이나 정권은 지금 나치래. 실제로 독일에서 30년대, 40년대 있었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그 사상이 다시 되살려서 정권을 잡은 거라고 푸틴이 믿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나라를 구원해야 돼. 해방시켜야 돼. 그게 오케이. 푸틴이 연설에서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그게 지금 푸틴의 공식적인 입장이고 이 작전의 목표래. 독일을 비롯해서 많은 EU 국가들은 참전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었어. 근데 또 오늘 아침에 우리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기준으로 봤을 때 27일 오늘 27일 독일을 이제 EU 국가에서 무기를 우크라이나에게 보내겠다고 뉴스가 떴고요. 독일로 보면 이제 우선 처음에 전쟁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지금 무기를 지원하게 됐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꽤 조용히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무리 벌칙 줘야 한다고 해도 정확하게 하겠다고는 길게 동안 안 했어요. 여러 가지 왜 그런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 있었지만 엔타이 탱 무기 전개 그리고 군사 차량 14개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국가들 봤을 때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잘 사는 독일이 왜 이것밖에 안 되냐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는 독일 사람으로서 굉장히 마음 설명하기도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거기도 이제 배경 설정 좀 해주자면 2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의 무기로 독일의 손으로 굉장히 많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소련 사람들 굉장히 많이 사살당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한쪽한테만 지원하겠다고 하는 거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걸리는 그렇죠. 많이 걸리지.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러시아가 강해자고 이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피해자니까 러시아한테는 벌써 주겠다는 약간 식으로 발언을 했었고 여기서도 조금 더 설명하자면 우총리 메르켈 총리는 똑같이 동독에서 태어났고 학교에서도 러시아어 배웠고 유일하게 메르켈 총리가 총리였을 때 유일하게 유럽하고 러시아 잘 지낸 나라가 독일이었어요. 맞아. 그러니까 메르켈하고 푸틴은 사이가 되게 그나마 되게 괜찮았던 좋았어. 거예요. 네, 맞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독일의 정부 입장에서도 러시아하고 많이 통하는 나라 우리밖에 없는데 그거 맞아.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복잡하게 생각했었던 거지. 맞아. 일반 국민의 생각하고 정부의 생각은 항상 다르죠. 일단 여기서도 추가로 말하자면 독일의 군대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거의 군대 없다고 봐야 돼요. 그치. 독일 나라 전체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병어주의자의 나라가 됐어요. 맞아. 독일의 육군의 가장 높은 사람이 2014년부터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상황이 벌어졌는데 다른 나라들 다 러시아가 이렇게 전쟁 준비하고 있는 거 눈치챘으면서 자기의 군대를 발전시켰어요. 독일만 계속 군대한테 돈이 아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독일은 그 요청 다르지 못했던 이유는 있는 군대도 장비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사오러 가야 되는 거 아니라서 우리 필요 없는 장비는 보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 단순히 우크라이나에서 끝날까? 그러니까 일단 우크라이나한테 도와주는 것도 맞고 근데 나중에 만약에 독일은 자기를 막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은 우리는 장비도 없고 군대도 없고 요청해도 우리는 무기 보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기가 없어서 그렇고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무기 보내겠다고 했던 거는 원래 있었네 무기 있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의 군대 이미 부족한 장비는 더 부족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사용할 있는 거를 무기는 보냈을 수도 있다는 거. 그거는 제가 뭐 군인이 아니고 정부도 아니고 알 수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뭐가 사실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일단은 보냈다는 거 전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스위프트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그러니까 우리 같은 한국에 사는 외국인 우리 가족한테서 돈을 보낼 때 보낼 때 아니면 돈 보내주세요 할 때 국제적으로 거래를 할 때 때 이 스위프트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렇죠. 지금 전 세계가 이 스위프트 시스템을 통해서 해외에 있는 은행 중에 거래를 하는데 거의 모든 나라들이 거의는 가입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스위프트의 특징이 스위프트의 독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미국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에서 러시아 은행으로 이제 돈을 보내려면 바로 한국에서 러시아 가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미국에 갔다가 거기는 철회를 하고 러시아로 넘어가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돈 보낼 때는 거의 3, 4, 5일 정도 걸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거는 바로 미국으로 보내고 거의 확인되고 음. 돈 보내야 되고 그래서 사실상은 이 스위프트에서 한 국가를 그것도 크고 좀 이렇게 그나마 유럽이랑 상당한 무역을 하고 있는 그렇지. 나라를 스위프트를 배제하면 빼는 게 사실상은 쉬운 일이 아니야. 무역 거래는 또 다르잖아요. 달라. 그냥 그거는 무조건 은행 통해서 해야 은행 되고. 통해서 해야 되고 돈은 우리가 보낼 수 있는 돈이 뭐 많이 해봤자 뭐 몇천 달러밖에 안 되는데 나라 간에 오가는 돈이 정말 큰 인프라스트럭처 프로젝트를 할 때는 그치. 돈이 어마어마해요. 그거는 이해해야 이거는 되니까. 그거는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그리고 스위프트에서 배제하면은 정보만 피해 받는 거 아니잖아요. 러시아 안에서도 중소기업든 소기업든 그치. 대기업든 그냥 개인 그냥 정보랑 관련 없는 혼자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 계속 피해 받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은 러시아 안에서 만약에 배제됐다면 정보만 피해 받는 거 아니고 국민들도 불편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크게 러시아 경제에 타격이 되지. 엄청 타격. 상당한 타격이 되는 거 맞는데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소방 국가들은 이 스위프트에서 러시아를 빼는 체제는 끝까지는 실행 안 했어요. 왜냐하면 유럽에서도 큰 타격이야. 물론 왜냐면 네. 같이 무역돼서 같이 못하니까. 무역을 하는 사람이 2명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타격이 더 클지 우리 희생이 더 클지 유럽 입장에서 생각해야 행동해야 되는데 거기는 이제 우리 희생 우크라이나 행명 뭐가 더 중요한지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은 근데 뭐 뉴스를 보면 지금은 이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러시아 빼는 게 거의 결정된 결정됐다. 상황이라고 계속 뉴스에서 보도에서 나오고 있긴 한데 네. 뭐 아직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될 거고 그러니까 스위프트만 아니고 이제 독일 할 수 있다는 그냥 다른 유럽 국가들 못하는 독일 할 수 있는 벌칙 하나 더 있어요. 알다시피는 독일은 몇 년 전부터 원자력이 더 이상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에너지 사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이 상황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때까지 아직 2040, 2050년까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40, 2050년까지 어떻게 극복하고 버티는 거지? 그 가스 통해서, 그냥 가스 통해서 에너지 만들고 천연가스로 버텨야 되는데 그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러시아에서. 바로 러시아에서 나온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스위프트랑도 다른 엄청 러시아의 경제한테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거죠. 그거지만 독일 포기하면은 독일 안에서 에너지 가격 굉장히 커져요. 그냥 그냥 일반 국민들의 에너지 비용도 올라가는 거고 그거 다 생각해야 하면서 이제 그런 벌칙이 줄지 아닐지
근데 이제 인터넷 네티즌의 발언 보면은 자기가 차라리 또 비싼 돈 주고 전기 사용하겠다고 우크라이나한테 도와줘야 돼 이런 식으로라도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스위프트는 거의 결정됐던 것만큼 독일에서도 슬슬 이제 파이프라인도 제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발언이 있어서 그것도 어떻게 앞으로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지켜봐야 될 같은데 것 같고 추가로 대부분 나라는 무기 보내고는 있는데 다른 나토 국가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군인들은 보내지는 않잖아요. 우크라이나 안쪽으로 소방 주변에 있는 소방 나라들한테는 군인들 보내고 있거든요. 그냥 만약에 그쪽으로 공격이 넘어오면 군인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크라이나한테 도와주겠다는 약간 같이 싸우자는 그런 군인들 보낸 나라가 없어요. 없어. 그거 맞다고 생각해요. 그냥 무기는 보내는데 군인은 안 보내요. 우크라이나가 나토였으면 달랐을 거지. 그러니까 그게 키포인트인 것 같아.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된 국가였다면 당연히 얘기가 달라졌을 텐데 나토 국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은 뭐 법적인 근거가 도와줄 법적인 근거가 없어.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나토 국가 되고 싶다 그냥 했잖아요 발언. 계속. 안 받아줬던 거는 나토가 너무 러시아의 눈치 봐서 그런 것도 있고 나토 입장에서 봤을 때도 나토의 새로운 국가를 가입시키는 게 문제가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새롭게 가입이 된 국가가 나토의 이익이 되어야 되지. 근데 나토의 가입 절차 그 책을 명령을 보면 지금은 국가 영토 분쟁 중에 있는 국가는 나토 가입을 못하게 돼 있어. 근데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 영토 분쟁 중에 있는 국가야. 그리고 지금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옛날부터 계속 전쟁 중이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하고 북한 똑같은 거지. 계속 싸우지는 않지만 전쟁 중이지. 그러니까 똑같은 이유로 몰도바도 똑같은 이유로 나토에 가입이 안 돼 있어. 거기도 영토 분쟁이 있기 때문에 그치. 그런 규칙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비교할 수 있어요. 독일은 분쟁 중인 국가한테 무기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규칙이 똑같이 있어요. 가끔씩 근데 바꾸지. 옛날에 아예 사고 싸울 때 무기 지원했다. 지금 오늘 받는 뉴스 통해서 우크라이나한테 무기 지원했다. 나토의 입장에서도 가끔씩 그런 규칙 좀 풀어야 하지 않을까? 당연히 그렇지. 그러니까 현실을 판단해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건 맞다고 나도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여기 이 상황에 제일 문제점이 되는 게 사실상은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러시아야. 러시아지. 그러니까 러시아 내에서 이 문제를 풀었다면 아예 이 총전 자체가 이 상황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우크라이나는 그냥 자기가 피해자니까 70년 동안 공산권에 있다가 지금은 드디어 민주주의적 길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열었으니 우리가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자 갑자기 막 그렇게 이웃 나라가 야 니들이 어딜 가? 이렇게 붙잡힌 나라인데 우크라이나의 탓은 하나도 없다고 난 생각해. 그치. 뭐 물론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그 정치적인 사건이라든가 정치적인 여론은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제 알아야 결정해야 하는 거고. 근데 이 상황을 일으킨 것 자체가 러시아이기 때문에 나토가 우크라이나의 가입이냐 아니냐의 문제하기 이전에 러시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렇지. 약간 어떻게 보면은 나라들은 러시아는 큰 형이고 우크라이나는 동생,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법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지하철역에서 20대 남성들이 어떤 여자한테 공격을 한다. 거기서 이제 독일법에서 시민들 지나가고 도와주지 않은 거 보기는 하는데 도와주지 않아. 범죄자 되는 거야. 법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공범되는 거지. 근데 그거는 그냥 독일 안에서 시민들 위한 법인데 나라적으로 나는 솔직히 좀 비슷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냥 거기 전쟁해? 알아서 하겠지. 피해자가 있지만 알아서 하겠지. 그건 너무 그냥 마음에 걸려요. 그냥 우리 나라 안에서 이런 법이 있는데 나라 자체는 그런 상황 봤을 때 아무것도 안 했다면 이제 도와주기는 하니까 조금 다르지만 그러니까 사실상은 그런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을 질서를 지켜주는 기관이 있어. 그게 바로 유엔인데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요새는 유엔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아. 그래서 사실상은 유엔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했다면 조금 더 이제 평화가 있었을 텐데 유엔이 사실상은 전 세계에서 명령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 추천을 할 수 있지, 권장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 어때? 네, 가만히 이렇게 할 수 하는 게 있지. 좋아. 이렇게 하는 게 도덕적으로 맞아. 이렇게 하는 것 뿐이지 뭔가가 유엔의 명령에서 모든 나라들이 맞아. 이렇게 따라야 해야 되는 그런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봤을 때 이런 옛날 스타일 전쟁, 뭐 탱크, 군인, 비행기 일어나지 않겠다 라는 생각하는 사람, 나라, 정보들이 너무 많았다. 왜? 어차피 전쟁이 일어나면 서로 그냥 핵무기 쓴다, 핵무기 쓴다 둘 다 쓰면은 둘 다 끝이니까 전쟁 안 일어나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 많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와 이 시도 내가 사는 시대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그냥 되게 놀라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 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그냥 생각. 얼마 전에 어딘가에 기사인가 책인가 뭐 그런 게 봤어. 그러니까 사람 사회가 진화하는 것처럼 전쟁도 진화한다. 그치.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총 들고 다른 그 나라에 총도 가서 그 들고.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고 21세기의 전쟁은 키보드 두드리면서 하는 전쟁이라고 생각했었던 거지. 그러니까 아닐까 봐요. 사실상은 그렇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또 우크라이나에 벌어지는 상황을 보니까 2차 세계 대전만큼의 형식을 사용하면서 전쟁을 그것도 유럽 중심에서 경쟁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지금은 뭐 사방을 국가를 비롯해서 뭐 EU 국가, 미국 국가를 계속 러시아를 향한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었는데 내 생각에는 조금 더 세게 때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푸틴에게 그러니까 내부 러시아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푸틴 말로도 그렇고 여론도 그런데 진짜. 경제 제재를 무서워하진 않아. 그러니까 경제 제재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에 대한 이해도도 감이 아직 안 오는 거죠. 감이 안 오고 효과가 바로 즉석에서 안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건 인지를 내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런 제재를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다 아는 건데 러시아에서 재벌들이 갖고 있는 돈, 뭐 자산, 부동산 맞는 거지. 다 해외에 있어. 그러니까 그거 맞는 거지. 대부분 다 영국이나 미국에 있어. 그렇지. 그걸 동결하고 부동산 압류 뭐 이런 걸 해야지. 또는 뭐 푸틴 측근의 예를 들어서 또 보면 거의 대부분 자식들이 미국이나 영국 대학교에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 그걸 막아야지. 그치. 그게 어느 정도의 푸틴이나 푸틴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타격이지. 근데 문제는 그거 못하는 거는 국가 아니고 개인 사람한테 사생활 침해약한. 그러니까 법적인 그런 제한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법적인 제한을 위할 수 있는 그건 그런 전쟁이니까 다 알아야 될 수도 있다는 거지. 또 마지막으로 그냥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거는 구라시아 사람으로서 가족은 아직 러시아에 있잖아요. 부모님은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변하게 좀 더 세게 혼내도 되고 좀 더 세게 재치게 때려도 되고 그런 이야기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많은 한국 사람한테 받는 질문인데 러시아는 북한 수준이 아니에요. 아 그치. 푸틴이 미친 거지. 러시아 나라 자체가 어느 정도의 자유를 많이 누리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일반 사람들이 되게 뭐 어느 정도의 자유롭게 살고 있어. 뭐 크게 제한이 없어. 그러니까 정치를 공개적으로 푸틴을 비판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어 러시아에서는. 근데 지금 푸틴 비판했잖아. 근데 난 러시아 국민이 아니잖아. 근데 가족은 상관없어. 그거는 상관없어. 그러니까 그냥 혹시라도 북한 보호 안전 위해서 혹시라도 이거 다 지울 수도 있으니까 문제 없이 형한테 아무 타격 없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국민들 폴란드로 많이 가니까 나중에 푸시하고 다시 이야기 한번 하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왜냐면 것 같고. 우크라이나 국경이 국경이 있고 그러니까. 또는 서우크라이나 그러니까 폴란드의 접근 지역들은 폴란드 말이랑 또 많이 비슷하게 하기도 하고 또 문화가 뭐 많이 비슷하기도 하고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폴란드 넘어가서 뭐 취직하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야기는 이어질 수도 있는데 다음에는 뭐 푸시한 초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어지는 영상 안 찍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예. 최대한 빨리 이 상황이 없애고 아무튼 이제 긴급적으로 옛날 비전사회담 생각난다. 긴급 회담. 긴급 회담. 되게 급하게 섭외하고 진행하고 최대한 빨리 이 상황 좋게 지내고 종료됐으면 종료되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앞으로도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서 평화로워서 We are the world. We are the world. 그게 무거운 이야기였는데 다음에는 좀 더 재밌는 주제로 밝은 주제로 재밌는 웃을 수 있는 소개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무조건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와줘서 고맙고 여러분도 영상 재밌게 봤으면 좋겠고 다음 영상은 좀 더 좋은 밝은 영상으로 밝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